도현아, 어디 가니? 나도 데려가야지. 단풍이 절정이던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단풍이 예쁘다며 웃던 그들의 얼굴이 곧 제게 마지막으로 보게 될 얼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외진 산골. 아들이 갑자기 차 문을 잠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여기서 쉬세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길도 사람도 없는 산속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풍 구경이 아니라 죽음의 여행에 초대된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 돌아와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의 박말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기막힌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강원도 원주의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되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남편이 없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천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빈자리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받는 작은 연금으로 한 달을 꾸려가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기료 아끼려고 여름엔 선풍기만 켜고 겨울엔 내복을 2겹 입었어요. 시장에 가면 저녁 때쯤 할인하는 반찬을 사왔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고 교회 봉사활동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고추며 상추를 돌보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가고 가끔 옛 동료 선생님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현관 앞에 놓고 가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 싶어 고개를 들었죠.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고 차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까지 함께였죠.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은 좋게 된 것 같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전화도 1년에 한두 번 겨우 받았습니다. 추석 때도 매장이 바빠서요라는 짧은 문자만 보내왔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도연아. 저도 모르게 손에 든 고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흙을 털며 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을 보면 마음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어딘가 구겨져 있었죠. 한때는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와이셔츠도 구김이 가 있고 바지도 낡아 보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도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뒤에 서서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한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아들이 찾아왔는데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서. 밥은 먹었어? 저는 부랴부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거실에 들어선 도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 초라한 살림살이. 아들 눈에는 이 모든 게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20년 넘게 쓴 소파도, 색이 바랜 벽지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도 모두요. 엄마는 여전히 여기서 사시네. 도연이의 말투에는 안타까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망감 같은 거였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어요. 소파에 앉기 전에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마침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있었죠. 김치도 있었고 계란도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초조해 보였고 서연은 짜증 섞인 어조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빨리 하라니까요라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밥상을 차려나가니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도연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고 서연은 찌개를 한번 떠먹고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전화기만 뚫어져라 보는 모습이 무척이나 불편해 보였어요. 도연아, 요즘 사업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는 3년 전 음식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연금으로 모아둔 돈 거의 전부였지만 아들이라서 빌려줬어요. 그 뒤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요. 도연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이상하게 온몸이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도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걸요. 평온했던 제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고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엿보였어요. 이것이 제 평온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음식점이 망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망했다니. 3년 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더니 결국 문을 닫았다는 거였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장사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끊겼고 월세는 계속 올랐다고 했습니다.
버티려고 애썼지만 결국 한계가 왔다는 얘기였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더니 물을 들이켰어요.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힘든 걸 보는 게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것 같았거든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엄마.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는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버텼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매달 200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도연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30살 넘어 장가갔을 때만 해도 씩씩하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집도 빼앗기고 도연이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였죠.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사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1,000만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제가 3년 전에 빌려준 돈이 그 금액이었어요. 아직도 한 푼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이요. 도연이는 눈치를 보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빌린 돈도 못 갚고 이렇게 또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도연아,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이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 집 시세가 2억은 넘을 거라며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은 전세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2억짜리 집 팔면 1억 5천은 전세로 구하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72살 노인한테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라니요. 남은 돈이라는 게 고작 5천만 원인데 거기서 도연이한테 1,000만 원 주면 4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돈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요.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냉소적인 말투였어요. 제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도연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집 팔라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면 그걸 좀 빌려달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금과 적금 있긴 있었어요. 연금 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였어요. 병원비 나오면 쓰려고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있으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3년 전에 한번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못 받을 게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요. 도연아, 일어나. 엄마도 이젠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돈 결국 혼자 쓸 거 아니냐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도연이한테 오는 돈인데 지금 좀 쓰면 안 되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건가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오는 돈이라니.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서연은 태연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제 연세가 72이니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 거고 그 돈 다 못 쓸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결국 도연이한테 가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나가.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 번 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역시 안 되네. 시간 낭비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도 일어났어요. 제게 한 번 더 애원하려는 듯 했지만 서연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내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연이와 서연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제 생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제 노후를 지킨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정말 도와줄 수 없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도연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도서관에 가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어요. 밤이면 자꾸 도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정말 도와줄 수 없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창밖을 보면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예전에는 도연이랑 단풍 구경도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던 2023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다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도연이인가 싶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역시 그 검은색 SUV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도연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도 함께 내렸는데 그녀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대문도 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도 옆에서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골목길 한가운데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야 할지,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무릎 꿇은 아들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형편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연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들, 정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차갑고 계산적이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볼이 젖어 있었고 코끝도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은 제 자식인 걸 어쩔 수 없었어요. 들어오너라.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서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어요. 두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돈으로만 봤다는 게, 엄마의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했어요. 서연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한 말들을 정말 후회한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또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걸까? 엄마,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잖아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도연이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빌고 있는데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단풍철이잖아요. 요즘 산에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우리 같이 산에 가서 단풍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도 쌓아요. 예전처럼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풍 여행,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산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랑 자주 등산을 다녔거든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도 함께 산에 가곤 했죠. 그때가 그리웠어요.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온천도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님 피로도 풀고 좋은 시간 보내자고 했어요. 정선 쪽에 단풍 명소가 있다며 거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연이와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제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연도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누워 있으니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한 게 맞을까? 서연의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묘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예감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행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행 전날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서연은 없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여행 가기 전에 처리할 게 있어서 왔어.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10여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 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해요. 도연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해외여행 갈 때 드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내 여행에도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꼭 필요해?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다들 들어요. 산에서 혹시라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비도 나오고 구조비도 나와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연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산에서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저도 이제 72이고 예전처럼 몸이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연이는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눈이 많이 침침해졌거든요. 안경을 써도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였어요.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도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류 여러 군데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 쓸 곳과 도장 찍을 곳을 표시해 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좀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눈을 찡그리며 글씨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빽빽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거 좀 읽어줄래?
엄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 내용이에요. 다치면 치료비 나오고 사고 나면 보상받고 그런 거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아들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에 쓰고 찍으면 돼? 도연이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곳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박말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썼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어요. 엄마, 이제 여기 도장 찍으세요. 도연이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중요한 일은 모두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도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도연이는 그 서류를 치우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도요. 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계속 나왔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도연이는 서류를 넘기면서 뭔가 확인하듯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계속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다 보니 피곤했습니다. 엄마, 보험이 이런 거예요. 서류가 많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끝나요. 도연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10여 장의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끝나자 도연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를 재빨리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 안심하고 여행 갈 수 있어요.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제가 낼게요. 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보험료쯤은 제가 내야죠. 효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아들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짜 효자가 된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올게요. 준비 다 해놓으세요. 그래, 알았어. 도연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도연이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했잖아요. 여행자 보험이라고 했으니 그런 거겠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등산화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신는 등산화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닦았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단풍도 예쁠 거라고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가는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랑 함께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그 도장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빨간 인주 자국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찍은 그 도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서류들이 단순한 여행자 보험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가입된 4억 원짜리 사망보험이라는 걸요. 수익자가 도연이로 되어 있다는 걸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내일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들을 믿고 행복한 여행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단풍 구경 가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어제 싸둔 가방을 확인하고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활기찬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8시 정각 도연이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 함께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그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은 정말 다정한 며느리 같았습니다. 응, 다 준비했어. 어디로 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트렁크를 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정선 쪽이에요. 거기 단풍이 정말 예쁘다고 해서요. 비밀 명소 같은 곳인데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좋대요. 비밀 명소, 들리는 말은 좋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시트가 폭신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원주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산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예쁜 계절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은 앞좌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즐거워 보였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저한테도 말을 걸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마을도 드물게 보였고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도로였어요. 도연아, 여기가 맞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너무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제는 포장도로도 아니었어요. 비포장 산길이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했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집도 없었고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과 나무뿐이었어요.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여기 정말 사람이 없네. 단풍 명소 맞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람 없으니까 조용하게 구경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신호가 없었어요. 안테나 표시가 하나도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호가 안 잡히네.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산속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더 빽빽해졌고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조금씩 비칠 뿐이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30분쯤 더 갔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산기슭이었어요. 더 이상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시동을 끄고 말했어요. 엄마,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가게도 없었어요. 등산로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와 풀만 가득했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리더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와,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어머님, 공기 진짜 좋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응, 그래.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앞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산길로 올라가면 돼요. 거기 정상 근처에 단풍이 정말 예쁜 곳이 있어요. 산길. 제대로 된 등산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풀과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난 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해 보였어요. 72살 노인이 올라가기에는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저기 올라가야 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세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앞장섰고 제가 중간에, 서연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산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돌멩이가 많았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발을 조심해서 디뎌야 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20분쯤 올라갔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멈춰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가자. 제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은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봐도 단풍 명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나무만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아, 여기가 정말 맞아? 단풍 명소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차 가져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차를 왜 가져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 차에 간식이랑 물 두고 왔어요. 가져올게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야, 잠깐만. 나도 같이 내려갈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도연아, 서연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버리고 간 거라는 걸요. 차를 가져온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가 저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겨졌어요.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어두워질 거였어요. 도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4억 원짜리 보험금을 타려고 친엄마를 산속에 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멍했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차를 가져오러 간 건 아닐까? 곧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보랏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검게 변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달도 별도 나무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11월 말 산속의 밤은 추웠습니다. 등산복을 입었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덜덜 부딪혔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동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였어요.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도 났어요. 짐승일까봐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어요. 하지만 손전등 기능은 켤 수 있었습니다. 불빛을 켰어요. 작은 불빛이지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주변을 비춰봤어요. 나무와 풀만 보였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30%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속 켜두면 금방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껐어요. 다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추워서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연이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곧 남편한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운 산속에서 얼어 죽는 건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가? 허무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던 저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움직이려고 하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움직여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면 차가 있던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였어요. 거기서 도로로 나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어제 올라온 길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비슷해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력의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산 아래에 닿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이 많았고 경사가 가팠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붙잡으며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새 굶었고 추위에 떨었어요.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돌멩이가 굴러가면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굴렀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굴렀어요. 그리고 결국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다리와 허리가 심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보니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물이 조금 흐르고 있었어요. 바위가 많았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찾아봤습니다. 주머니에 없었어요. 어디론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 계곡에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도연이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죽게 되다니.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남자가 보였어요.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의식이 있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 버티세요. 남자가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구조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모두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산악 구조대였어요. 들것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올렸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말선. 네, 박말선 할머니. 금방 병원 갑니다. 걱정 마세요.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어요. 흔들렸지만 안전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니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급차에 실었어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워줬고 링거를 꽂았어요. 따뜻한 팩으로 체온을 올려줬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이를, 서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타박상이 심했어요. 허리와 다리에 깊은 멍이 들었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했어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어요.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도연이와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어요.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4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윤정아 간호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밤 당직이에요. 정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울고 계셨어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정아는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산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찾아온 것, 단풍 여행 제안, 보험 서류에 서명한 것, 깊은 산속으로 간 것, 버려진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정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해요.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아드님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신고하겠어요. 정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아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왔어요. 형사 2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할머니, 혹시 보험 서류 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행자 보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장에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게 여행자 보험이 아닐 수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형사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아갔어요. 보험회사에도 문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정아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한지민 변호사님이에요. 제 지인인데 이런 사건 많이 맡으셨어요. 지민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선 할머니. 정아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의자에 앉아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게다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가 병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확인했습니다.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했어요. 금액이 4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고요. 4억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도연이가 저를 4억 원에 판 거였습니다. 친엄마를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서명한 서류 중에 위임장도 있었어요.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임장입니다. 이것도 할머니 몰래 받은 거죠. 위임장까지. 도연이는 제 재산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요. 배신감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형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드님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에요. 드디어였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 잡혔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제 아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보험 가입 기록, 위임장 위조, 그리고 할머니 증언.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지민 변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검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곧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도연이가 감옥에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법정에서 아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 모두 구속됐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입원한 지 닷새째였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정아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도 병실에 들렀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아 씨 덕분이에요. 제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정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경찰 신고도 변호사 연결도 모두 정아가 도와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꼭 이기실 거예요. 정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가 웃었어요. 할머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제 어머니처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아, 지민, 구조대원 태영. 이들이 저를 살렸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도연이를, 서연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전히 온몸이 쑤셨습니다. 멍이 든 자리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주의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산다는 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지민 변호사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함께 했어요. 제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재판부에서도 할머니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마주한다는 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초였어요.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지민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지민은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지민을 따라 법정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곧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도연이가 보였어요. 수갑을 찬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을 본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었고 그 아래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있었어요. 도연이와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장서연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 저를 깊은 산속에 유인해 유기했다는 것, 4억 원의 사망보험을 노린 계획적 범죄라는 것, 위임장까지 위조했다는 것, 모든 게 낱낱이 밝혀졌어요. 도연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단지 실수였다고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재판장이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박말선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도연이가 바로 보였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도연은 증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행 제안을 받은 것, 보험 서류에 서명한 것, 정선의 깊은 산으로 간 것, 버려진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전달됐습니다. 도연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4억 원 때문에 친엄마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는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모두 대답했어요. 보험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몰랐다는 것, 눈이 침침해서 읽지 못했다는 것, 도연이가 서둘렀다는 것, 모든 게 증거가 됐습니다. 도연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정말 증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단순히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는 차를 가져온다며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제 증언은 명확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지민이 부축해졌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구조대원 태영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발견됐을 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증언했어요. 형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 기록, 위임장 위조 증거를 제시했어요. 모든 게 도연이와 서연에게 불리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되어서야 끝났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증언이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게 기쁠 리 없었어요. 2개월 후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어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아도 함께였어요. 태영도 왔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판결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도연은 친모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도연이는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피고인 장서연은 공범으로서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장서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6년이었어요.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가입한 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하고 위조된 위임장도 무효입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모든 게 원상복귀됐습니다. 제 재산은 지켜졌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네,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허전함은 판결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어요. 날씨는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마당을 정리하고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아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지민도 연락했습니다. 태영도 한 번씩 들렀어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함도 제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송미애 선생님이신데 할머니처럼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아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원주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송미애라는 분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말선 할머니. 저는 송미애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애의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미애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괜찮아요. 재판도 끝났고요. 몸은 괜찮아도 마음은 아직 아프시죠? 미애의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미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후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퉜고 미애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벗어났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렇게 희망 누리회를 만들었어요. 희망 누리회.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애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은 어르신들을 돕는 모임이에요.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아요. 미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함께 하실래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도 아직 상처투성이인데요. 하지만 미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저는 희망 누리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원주 시내의 작은 복지관이었어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였어요. 미애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81살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저처럼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미애가 진행을 맡았어요. 한 분씩 돌아가며 최근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금융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때로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극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힘을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연이에게 배신당한 것, 산에 버려진 것, 재판에서 이긴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고도 마음이 허전해요. 아들을 잃은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잘못한 건 아드님이에요. 할머니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했어요.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어떤 날은 법률 교육을 받았어요. 지민 변호사가 강사로 왔습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 재산을 지키는 법을 알려줬어요. 어르신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실 때는 꼭 변호사나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지민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공감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떤 날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와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명상도 배우고 글쓰기 치료도 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희망 누리회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학대받았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서로를요. 정아, 지민, 태영도 가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봉사자로 와서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정아는 건강 상담을 해줬고 지민은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태영은 안전 교육을 했어요.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도연이는 저를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새로운 가족 같았어요. 7월 어느 날 미애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강연을 한번 해보실래요? 할머니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강연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미애는 격려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용기를 줘요. 배신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2주 뒤 원주시청 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떨렸지만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산에 버려져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요. 그게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었어요. 희망 누리회 활동을 하고 어르신들을 돕고 강연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생각은 여전히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못했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도연이는 과거가 됐어요. 이제 저는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망 누리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었어요.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애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미애 씨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왔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졌어요. 희망 누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주 모임에 참석했고 한 달에 2번은 강연을 했어요.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아, 지민, 태영과는 여전히 가깝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습니다. 미애와 희망 누리회 회원들도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도연이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어요. 아팠던 기억이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도연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받는 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이의 글씨였어요. 예전보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렸나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를 배신한 것, 죽게 만들려고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뵙고 싶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 진심일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편지의 글씨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진 않았어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희망 누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애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미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답장을 쓰실 생각이세요? 미애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준비됐을 때 결정하시면 돼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요. 미애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모임에서 미애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다 같이 산에 가서 봄 구경하는 거예요. 실록이 정말 예쁘거든요. 산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버려졌던 그 산이요. 미애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산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으로 가도 돼요. 공원이나 호수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그 산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 산이요? 할머니가 그때 미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버려졌던 그 산이요. 다시 가보고 싶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게요. 제가 이겨낸 곳이잖아요. 미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요. 우리 모두 함께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희망 누리회 회원 15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정선으로 향했어요. 정아, 지민, 태영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3년 반 만에 다시 보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국도를 지나 산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도연이가 운전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올라가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된 길이었어요. 예전에 도연이가 데려간 그 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40분쯤 올라가니 넓은 터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좋았어요.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여기서 쉬었다가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해요. 미애가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산에 울렸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3년 반 전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었는데 지금은 초록 새잎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힘든 기억 떠오르시는 건 아니죠? 정아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평화로워요. 정말로요. 정말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에 이 산에서 느꼈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산은 그저 아름다운 산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까지 다시 오시다니. 저였으면 못 왔을 거예요.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왔을 거예요. 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처음 할머니를 구조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강인함이 할머니를 살렸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미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지민과 태영도 다가왔습니다. 희망 누리회 회원들도 모두 저를 둘러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을이 보였고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나무의 새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왔으니까요. 도연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용서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슬슬 내려가요.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해요. 미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내려갔어요.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초록색으로 물든 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겨낸 산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75살,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겨울을 지나 고통의 폭풍을 견디고 마침내 희망의 봄을 맞이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웃음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